쇼미더머니의 아들, 쇼미더머니의 후손, 쇼미더머니의 고등학교 버전 고등 래퍼, 이곳을 거쳐 배출된 후 현재까지 장르씬 안팎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양홍원, 김하운, 이영지, 애쉬아일랜드, 노유나, 소코도모, 언오피셜보이, 노엘, 그리고 또 누가 계시죠? 물론 이들보다 더 많이 계실 수 있지만 전 지금 당장 이 정도 라인업만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던 고등 래퍼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 왜 미아가 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그리고 내가 만든 커리어로 방송에 출연하는 거면 괜찮아. 내가 만든 걸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린 나이에 이룬 음악적 성과에 비해 너무 큰 관심을 일찍이 받았단 거예요. 고등 래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엠넷 형누님들의 딸깍에 의해 분량을 확보하고 이를 전제한 퍼포먼스로다가 심사위원들과 현장 관객 그리고 전국에 분포한 수많은 대중들, 최종적으로는 저같은 방구석 평론가들한테 평가받는 시스템이었죠. 쇼미더머니와 비슷한 맥락으로다가요. 근데 쇼미 래퍼들과 고랩 래퍼 간에 큰 차이점이 있었다면 후장 그동안의 경력이 너무 짧았단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고등 래퍼에선 약 3-4분의 짧은 퍼포먼스만 방송을 타고 그 순간만으로 이들의 평생 커리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 방송 후 이들이 얼마나 좋은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지속적으로 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쇼미더머니에 나온 래퍼들은 그전까지 스스로 준비해온 기간이 비교적 축적돼 있었고 몇몇은 이미 좋은 작품으로 훌륭한 점수를 받은 경력이 있어 고등 래퍼들과 출발점 자체가 달랐죠. 더콰이어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음악을 개처럼 해온 5년의 시간보다 쇼미에 나온 3분의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하셨는데 난 그 5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쇼미에서의 3분이 빛날 수 있던 거라 봤다고요. 그리고 이 같은 두 집단의 배경적 차이는 결과론적일 수 있겠지만 고등 래퍼에 출연한 래퍼들의 90% 정도를 다소 암울한 커리어로 들어서게 했죠.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랩뿐만 아니라 음악 전반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 이상으로 치열한 국기 밥그릇 싸움에서 한 숟갈 차지하기란 마냥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동나이 때 친구들과 경연으로 붙다가 갑자기 기존에 있던 진또 래퍼들이나 그에 등장한 슈퍼루키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음악으로 맞짱을 떠야 하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아직 연그러지지 않은 음악을 굳이 소비해야 할 의무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김하온, 양홍원, 애쉬아일랜드 이 세 분 정도가 첫 스타트를 나름대로 잘 끊었다 볼 수 있었어요. 고등 래퍼에서 보인 음악적 색깔을 연장하거나 아예 다른 스타일로 변신에 성공하고 아니면 새로운 모습과 기존의 모습을 짬뽕하며 오디션 프로에서의 이미지를 한꺼풀 벗겨냈으니까요. 춤추는 텔레폰 다시 비는 느리고 What I'm looking for 우선이 아닌 승부 I live in a foggy paranoid 밤새 나를 지켜들고 Back in the time 돌려주는 back in 시간. 근데 이들과 달리 음악적으로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음악을 접고 다른 길로 가시곤 했습니다. 힙합 음악을 즐기는 리스너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대치를 갖고 음악을 듣는데 상당수의 고등 래퍼들이 그 정도의 만족감을 선사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점은 이분들이 다들 10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자기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멘탈적으로도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얻은 커다란 인기와 그에 따른 힘들 현실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하니까요. 악플 영향도 꽤나 컸다고요. 거기에 밤낮 구분 없이 2-3평 남짓한 빛도 안 들어오는 작업실에 하루 종일 갇혀있고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배만 채우는 게 일상이 된 분들은 우울증도 시계에 왔었다 하죠. 하얀색 그거예요. 진짜 제가 강제 종료돼요. 복용을 함으로써 그냥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작용을 겪을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미치겠다, 정말 필요할 때만 너무 피폐해지니까요. 어느 순간에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시 우울감에 빠져도 약은 복용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은 메이저 힙합 레이블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단 거예요. 대략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요 레이블들이 국힙에 미친 영향력은 생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저스트뮤직, 인디고뮤직, AOMG, 하이어뮤직, 앰비션 뮤직 등 누구나 알 법한 힙합 레이블에 들어갔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힙합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니까요. 때문에 오디션 프로에 나와 이름을 알리고 해당 프로의 멘토나 프로듀서 혹은 그 밖의 유명 아티스트들의 레이블에 합류하는 것이 오디션 출신 래퍼의 가장 이상적인 테크트리라 할 수 있었죠. 특히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촬영
촬영 당시 소속 레이블이 없던 고등 래퍼들에겐 더콰이엇, 제이팍, 스윙스, 디플로우, 팔로알토 같은 꽤나 굵직한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인기와 명성을 얻으며 성장하길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정말 좁았죠. 기본적으로 힙합 레이블이 하나의 회사체인 만큼 그들도 회사의 수익 모델이 돼주고 또 동료로서 함께 일할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데려오고 싶었겠죠. 일단 기본적인 실력은 디폴트고 그 밖에 뭐 태도, 인성, 개성, 패션, 외모, 마인드셋이 추가로 장착된 이들을요. 저는 여기 플러스에 뭐 성실함, 그러니까 음악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만드는 좀 그런 거랑 멘탈리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면 좋죠.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이름 최성호 아직은 호랑이 살지 않반도에.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 너무 한정적이었습니다. 힙합 레이블은 아이돌 기획사와 다르게 별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 소속 직원들과 아티스트들의 안목에 의해 필드에 있는 플레이어를 데려올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아티스트의 나이란 정말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한 거죠. 뭐 길거리 캐스팅이나 오디션을 통해 발탁하고 육성시켜서 그들을 몇 년 뒤에 데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영지 누님 같이 예능적으로 잘 풀리거나 언오피셜 보이 마냥 인디펜던트로다가 음악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면 메이저 레이블에 일찍이 합류하지 못한 분들은 대중의 눈밖에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또 신인 때 메이저 레이블에 들어가면 개이득인 게 음악 안팎으로 얻을 것들이 정말 많아요. 먼저 이름값 있는 레이블에 들어간 것 자체로 하입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나아가 회사 내부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음반, 제작 및 유통, 마케팅, 프로모션, 퍼블리싱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내에서 아티스트를 대신해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밖에 컴필 앨범에 참여할 수 있다던가 인맥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레 조성되는 다양한 이점들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 해서 대형 레이블 합류가 보장된 성공을 입에 떠먹여주진 않지만요. 마이클 잭슨은 그냥 마이클 잭슨이지 뭐 유니버설의 마이클 잭슨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뭔가 확실히 그렇게 이 굴레를 가둬버리면은 한계도 있고 이게 또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또 이제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받고 좀 상처받는 일들도 많고. 그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극약 처방 같은. 그러니까 바로 먹었을 땐 좋은데 이게 나중을 보면은 그치.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사라질 명분을 만든 분들도 있죠. 잠깐의 스포트라이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기본적인 예의란 걸 깜빡하신 분들요. 왜 그루비룸 형님들이 머니그래피 나와서 그랬잖아요. 처음 방송 나왔을 때랑 회차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진다. 미성년자 친구들한테 능력 이상의 힘을 부여해주고 정식 커리어를 쌓기도 전에 자만심을 심어줘가지고 고등 래퍼를 싫어하게 됐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힙합에 무언가를 과시하고 특유의 마이웨이 애티튜드를 갖는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예의는 힙합퍼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내재돼야 합니다. 가끔 힙합의 아동 기버퍽 정신을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워딩은 그냥 나 말고 다 족구하란 뜻이 아니라 날 억압하는 환경으로부터 진짜 날 드러내는 것, 즉 남 눈치 안 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자유로운 정신을 뜻하죠. 하지만 아직 고등 래퍼 무대 외에 보여준 게 없는 아직 신인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분들께서 갑자기 안 좋은 의미로서의 아동 기버퍽을 시전하시니 현직 다크 포지션에 있는 형님들이 볼 때 얼마나 안 입고 왔겠어요. 스스로 이미지 깎아먹는 건 차치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까지 주니까요. 실제로 올타임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들도 괜히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췄기 때문이죠. 빈지노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센스는 종종 표현이 과격하지만 성격은 나이스하고 이 형님은 요새 긍정적으로 바뀌셨으니까요. 사과도 왜 이렇게 비싼 척해 시바 가격 내려. 자, 그리고 이제 국희 미미지 말아 드시는 각종 범죄에 연루돼서 사라진 분들인데 대표적인 예가 블리다 바스타드 윤병호 형님입니다. 사실 전 이 형님 고등 래퍼에서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안 봤어요. 약간 껄렁껄렁한 이미지가 있긴 했어도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뿐이라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한 아동 기버 펑 느낌으로다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를 둘러싼 안 좋은 말들, 특히 보약 관련한 논란이 하나둘 터질 때마다 이렇게 또 한 명이 나락의 길로 가나 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은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본인을 갱생시키려는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 펜타닐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TV 다큐에서 얼굴을 까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약이 미치는 악영향을 생생히 전달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이 형님 정말 새 삶을 바라는구나, 다른 어린 친구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하는구나 해서 마음속으로 꼭 극복하길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였나요? 대마초 필로폰 펜타닐을 구매한 다음 흡입하고 구치소에서 여러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보약은 결코 쉽게 끊을 수 없는 위험물질임을 증명하며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힙합 쪽에서 아예 발을 떼게 됐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례를 계기로 부디 많은 래퍼분들께서 제발 마약만큼은 손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힙합은 자기 표현,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의 한 형태이며 그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그게 곧 힙합의 본질이나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오늘은 고등 래퍼들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고등 래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탓할 수만도, 바깥 환경을 탓할 수만도 없죠. 하지만 리스너들은 그들의 과거와 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좋은 작업물을 들고만 와준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많은 고등 래퍼 출신 래퍼분들이 부정적인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